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를 이제 해주신 것처럼 저는 서울대 국사학과에서 한국사로 이제 학부부터 석사, 박사까지 다 했고 주로 한국 근대 민족주의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서 박사 논문도 그쪽으로 받았고 또 그 뒤에는 이제 주로 민족운동사, 항일 민족운동사 쪽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한국전쟁이라든가 또 일제 지배정책사라든가 뭐또 동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생 연구를 해왔고 3년 전에 이제 한양대학에서 제가 이제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백수가 되어서 제 이제 조그만한 저도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서 거기서 연구를 이제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낸 책을 세어 보니까 한 13권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연히 그 아마존의 나무만 축낸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생각도 듭니다만은 어쨌든 제 공부한 거를 이제 뭔가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요즘도 뭐 꾸준히 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성천문화재단에서 하나, 둘, 저한테 셋. 이제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다 강의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원래 이 책을 저 혼자 쓴 게 아니라 12명인가 이렇게 같이 쓴 책이었기 때문에 각각 그 전공 분야가 있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훨씬 더 이제 정통한 그런 분들이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어쨌든 그래도 이 대표 강사로서 첫 시간에 이 앞으로 14시간의 강의를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가 약 한 50분 정도 이렇게 강의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PPT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이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제 다들 그 역사 공부를 하러 오셨는데요. 역사 공부를 왜 하러 오셨습니까? 왜 하는가? 저도 스스로 가끔 생각을 해보는데 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한 것을 여기에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이제 역사 공부를 왜 하느냐? 첫 번째는 현재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또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 역사 공부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라고 하는 시점은 뭐 당연히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있고 또 과거가 축적된 것이 현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갑자기 현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전혀 아니고 이제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서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현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이 축적이 되어서 현재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한 사람의 개인도 다 나름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나라고 하는 사람도 결국은 이제 갑자기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서 매일 아침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평생 살아온 위에서의 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하는 것을 이제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비춰진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역사라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이 현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대해서 잘 모르면 현재에 대해서도 당연히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거에 이게 쭉 거쳐온 과정을 우리가 잘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현재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현재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뭐 자세하게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전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게 뭐 갑자기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역시 세상이라고 하는 것도 과거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움직여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면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이제 역사 공부는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과거로부터 지혜와 교훈을 얻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뭐 세상을 살아가면서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뭐 국가도 그렇고 수많은 문제에 매일매일 부닥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과거의 선조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역사책을 뒤져보게 됩니다. 조선왕조 시대에도 우리가 왕조실록을 이제 꾸준히 편찬했는데 그 왕조실록을 편찬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참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왕조실록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어떤 이제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무슨 일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과거에는 이 일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보자. 이런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베껴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그 역사를 참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예를 들면 조선시대 그 의궤라는 것을 왕실에서 많이 만들었는데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 무슨 뭐 그 국장이 이제 났다든가 그러니까 왕이 이제 승하하셔서 이제 장례를 치른다든가 또 아니면은 이제 무슨 왕자나 뭐 공주 이제 이런 그 대군이나 이제 뭐 공주, 옹주 뭐 이런 사람들의 결혼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의궤를 다 이제 만들어서 기록을 해두었기 때문에 그 의궤를 참고를 일일이 다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과거로부터 어떤 뭔가 이렇게 구체적인 지식을 얻을 수도 있고 또 과거의 사람들은 선조들은 어떻게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다 하면 그런 문제를 풀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지금 현재 부닥치고 있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참 어려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오늘 오실 때도 내가 지하철을 타고 갈까, 버스를 타고 갈까, 택시를 타고 갈까, 걸어갈까, 뭐 다 선택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선택도 있죠. 내가 이제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할 것인지, 애를 뭐 이렇게 그 결혼을 저쪽 집하고 시킬 것인지 매일매일 중요한 그런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과거에 선인들은 이런 문제에 이제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이 교훈을 얻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역사 과거의 특히 동아시아의 동양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 교훈을 얻기 위한 것이다. 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그 나라를 통치하는 국왕이라든가 신하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역사책을 통해서 뭔가 교훈을 얻으려고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뭐 통감인이 해서 감자가 들어가는 게 비추를 감자 아닙니까? 과거의 역사에 비추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교훈으로서의 역사 이것이 특히 동양에서는 아주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나라나 다른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이제 한국 사람들 보면 해외여행을 굉장히 많이 떠납니다. 인천공항에 가면 뭐 사람이 미어지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평일날도 미어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는 관심의 폭이 넓어져서 다른 나라에 많이 가보고 싶어요. 호기심이 생긴 거죠. 다른 세계, 다른 나라, 다른 나라의 문화 여기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떠나고 있죠. 우리나라 안에서만은 이제 그런 어떤 지적인 호기심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를 만족시킬 수가 없으니까
밖으로 많이들 나가십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말로 이제 다른 세계, 다른 문화를 많이 접촉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날은 세계화가 많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고립되어서 살 수도 없고 그게 우리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특히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요즘 보면 이제 거의 뭐 무역으로 먹고 사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세계의 수많은 나라에 우리 물건을 팔아야만 이제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이제 그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나라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도의 어떤 물건을 팔 때, 중국의 어떤 물건을 팔 때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인도의 문화와 중국의 문화라는 게 전혀 다르니까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가서 판다?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 나라의 문화에 맞게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더 잘 팔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한국인으로서 우리가 세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세계, 다른 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는데 특히 그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화라고 하는 것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오랜 역사 속에서 역사가 축적되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그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어느 나라에 여행을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제가 몇 년 전에 이탈리아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가이드 하시는 분이 이제 그 가는 데마다 그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유럽의 역사라는 것은 이 국가라기보다는 다 그 지역의 역사지 않습니까? 지방마다 다 이렇게 중세 시대까지는 다 쪼개져 있었기 때문에 그 지방마다 역사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잘 알 수가 없죠,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자세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 현지에 있는 가이드들이 이제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는 거의 뭐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역사와 이제 어떤 문화재를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요즘 그 지역 사람들이 사는 문화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게 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 대해서 이제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하도 그 해외 여행들을 많이들 나가시니까 서점에 가보면 그 다른 나라의 전 세계의 그 역사를 설명한 책들이 간단하게 요약한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 공부를 좀 하고 가면 아무래도 이제 아는 것이 많아야 보이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 공부를 하고 가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앞으로 살아갈 세계는 이 한반도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세계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계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만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제 네 번째로는 역사 공부라는 것은 우리의 그 인식의 폭을 넓혀주는 공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는 이제 문사철 이래서 인문학의 한 분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 당장 그것이 뭐 실용에 도움이 되어서라기보다는 우리의 인식의 폭을 넓혀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문학 공부라고 하는 것이 인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지각, 기억, 상상, 구상, 판단, 추리 이런 것을 포함하는 지적 작용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어떤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이란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은 생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인간의 특징 아닙니까? 다른 짐승들과 다른 인간의 특징은 결국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생각의 폭이 굉장히 넓고 생각의 깊이가 굉장히 깊은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가 않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는 폭도 굉장히 좁고 자기가 아는 것만 이렇게 굉장히 그 이야기하는데 그게 굉장히 좁고
또 깊이도 굉장히 그 얕은 그런 경우들을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 뭐랄까요? 이 세상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세상을 잘 살아가지도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기왕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하면 세상을 한번 잘 살아보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뿐인 인생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느냐? 그거는 생각을 잘해야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생각을 어떻게 잘하느냐? 그건 생각의 폭이 넓어야 되고 깊이도 깊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갑자기 뭐 이렇게 누가 뭐 이렇게 떠먹여 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생각의 폭도 넓고 깊이도 깊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얕게 한 사람들은 그게 바로 그냥 드러나 보이는 거죠. 몇 마디만 해보면 바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접해볼 때.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이제 유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 유학 공부가 다 사실은 인문학 공부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는 그 서당에 가서 뭐 향교에 가서 성균관에 가서 이렇게 급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유학 공부를 하는데 그 유학의 깊이가 이제 수준이 갈수록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이제 결국은 생각하는 폭이 넓어지고 깊이도 깊어지는 이런 이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이야 이제 그런 유학만이 아니라 이제 뭐 그 문사철을 비롯해서 거기다가 또 과학 공부까지 이제 다 포괄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그런 것들 요즘 우리는 이제 교양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교양이 이제 있어야 된다. 교양이 깊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역사라고 하는 것도 그 중에서 한 분야를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쭉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은 교양이 있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역사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우리는 이제 세상을 좀 바른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 나름대로 또 뭔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뭐 정년까지 한 이런 이제 시점에서 이렇게 돌이켜 보면 내가 과연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끔 이제 해보게 됩니다. 교수로서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학문을 하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이게 이제 그 하나의 그 뭐랄까요 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그 임무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것을 내가 얼마나 잘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나중에 늦게서야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 후회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좀 젊어서부터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좀 더 뭔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젊어서부터 인문학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특히 역사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주로 역사 쪽에서 그런 것을 많이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살아온 그런 흔적들, 행적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역사 공부가 매우 중요하고 또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제가 지금 네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 외에도 뭐 수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역사 공부는 또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어려서 중학교 때부터 내가 평생 역사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역사 소설을 읽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역사 소설이 아주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재밌는 공부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나는 이제 역사 공부를 해야 되겠다. 뭐 소설가로서의 자질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역사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부터 했죠. 그래서 평생 역사 공부를 해왔느냐 하는 거를 뭐 간단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동양에서 역사학은 중국에서 시작이 됐죠. 원래 사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라고 불렀습니다. 역사라는 말은 이제 근대 이후에 나온 말이고 원래는 그냥 사입니다. 사라고 불렀죠. 사에는 이제 요즘 우리가 이제 그리스어에서 시작된 건데 히스토리아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라틴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히스토리아가 이제 나중에 히스토리, 영어의 히스토리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인데요. 이제 근대 이후에 히스토리라는 말이 서양에서 들어올 때 일본인들이 이제 이것을 역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중국에는 그냥 사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따로 뭐 번역을 하지 않았는데 일본인들이 이제 다 두 글자로 번역하는 걸 그때 좋아했기 때문에 서양 말을 그래서 역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 용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동아시아 전체로 퍼져서 오늘날에는 다 역사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역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독일어로 게슈히테라고 하는 말, 게슈히테라는 말은 이제 게슈헨이라고 하는 뭔가 발생했다,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에서 온 명사인데, 그러니까 뭔가 일어난 일, 우리말로 하면 뭐 사건 같은 것일까요? 그런 것을 역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뭐 신문을 보면 매일매일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과거에 이제 있었던 그 수많은 이제 그 역사책에서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사실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무슨 조선왕조실록이라든가 승정원 일기라든가 뭐 일성록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역사책이죠. 다 역사책입니다. 한편에서는 그게 사료이기도 하지만 요즘의 역사학자들한테는 사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것 자체가 또 역사책이기도 합니다. 또 그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역사가에 의해서 조사 연구되어서 기록된 과거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히스토리아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어에서는 뭔가를 조사하고 탐구하고 연구한다. 이런 그 의미가 거기에 탐구해서 얻어진 지식 이것을 역사라고 이렇게 히스토리아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일어난 사건만이 아니라 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더 조사를 하고 이것이 일어난 배경이 뭔가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것이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까지 연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한 것이 이제 히스토리아라고 이렇게 불리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날 역사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지만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객관적 사실로서의 역사.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어난 어떤 사건 이런 것을 주로 의미하는 객관적 사실로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역사의 가장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즘 기자들이 신문 기사를 쓰는 거는 그거는 다 2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역사학자들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배경은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왜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다각도로 조명을 합니다. 다각도로 조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건을 일으킨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역사의 맥락 속에서 그 사건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나름대로 거기 의미 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를 들면 임진왜란이다. 그러면은 임진왜란에 대해서 뭐 워낙 연구가 많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계속 책이 나오고 계속 논문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사건이 갖는 역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계속 새로운 학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학자들마다 당대의 동아시아 정세를 놓고 볼 때 이제 임진왜란은 어떤 의미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학자들마다 다 이제 A설, B설, C설 이런 게 있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랄까요? 계속 역사는 새로 쓰여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그 의미 부여가 이제 이루어지니까 결국은 새로 이제 쓸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주로 오늘날로서의 역사는 그러니까 기록된 사실 역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역사입니다. 이제 단순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걸 구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책으로 논문으로 이렇게 쓴 이제 그런 역사라고 하는 것은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이 과학적인 인식을 토대로 해서 학문적인 검증을 거친 사실을 담은 것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그 대중 강연을 많이 하고 다니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도 있지만 또 이제 어떤 분은 이제 학부만 졸업해서 그런 강사 뭐 학원 강사를 하다가 대중 강연까지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학부에서도 전혀 역사 공부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무슨 그 학원 강사 이런 거를 이제 그 시작을 해서 대중적으로 이름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그 대중 강연을 하고 다니는 그런 이제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역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해본 경험은 없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재미있게 이제 대중들한테 이야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그 연구를 해보고 연구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경험을 제대로 해보지 못한 그런 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인 검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학문적인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사료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료에 대해서 이 사료가 우선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거부터 따져봐야 됩니다. 그 세상에는 가짜 사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자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럴듯하게 만들어낸 그런 사료들도 많으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거를 판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만 가능한 것이겠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다각도에서 그거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갖는 의미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의미도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의미를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게 이제 바로 학문적인 그런 검증의 과정이다, 연구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수많은 뭐 논문 또 한 100 몇십 편의 논문을 썼고 열 몇 권의 책을 냈지만 그 쓸 때마다 참 어렵습니다. 그 쓸 때마다 이게 정말 내가 쓰고 있는 게 이게 맞는지 100% 자신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합니다. 100% 자신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지 못한 자료가 있죠. 또 내가 읽은 그 자료를 내가 오독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내가 잘못 읽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의미를 잘못 읽어냈을 수가 있고 또 뭔가 거기에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를 했지만 그 의미 부여가 사실은 전혀 엉뚱하게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이게 어렵습니다. 역사 공부라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학문적인 검증을 거쳐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역사 책들을 보면 전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그런 책들이 막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여러 가지 참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하여튼 이 역사학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학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뭐 재미로서 학문 공부를 하는 건 좋지만 또 재미로서 이야기하는 건 좋지만 이제 학문으로서의 역사학이라는 건 정말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역사학 쪽에서 이제 고전적인 책들 뭐 이렇게 그런 거는 굉장히 아주 깊이가 있는 책들이고 그런 거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대가들만 쓸 수 있는 거죠. 공부가 이렇게 폭이 넓고 깊고
이런 뛰어난 통찰력 이런 거를 가진 학자들만이 그런 거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나 그걸 쓸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이런 게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학문에 종사하는 사람을 역사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르는 거죠. 근데 이제 역사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료를 통해서 우선 사실을 객관적으로 먼저 이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료를 읽고 그걸 해석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자기의 주관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기의 역사관이라든가 평소에 갖고 있는 역사관 또 뭐 세계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좌우되어서 굉장히 너무 주관적인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민족주의적인 그런 의식이 아주 너무 지나쳐가지고 어떤 사료를 볼 때 막 그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뭐랄까요 아전 인수격으로 막 해석을 해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와 전혀 거리가 먼 그런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해서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에 대한 그 자의적인 해석, 또는 자의적인 서술, 자의적인 해석과 서술이라는 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대학원에서 학자를 양성을 할 때 석사, 박사 논문을 써갖고 오면 이제 지도교수나 심사위원들이 그걸 꼼꼼하게 다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다 일일이 이건 해석이 잘못됐다. 이렇게 다 지적을 일일이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심하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한 학기 공부 더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불합격 처리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죠. 제 개인적인 경우로는 막 2번, 3번까지 이렇게 불합격해서 제 지도 학생이지만 다시 써라 이렇게 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굉장히 좋은 논문을 써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본인 스스로 터득을 한 겁니다.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나중에는 아주 좋은 논문을 써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훈련 과정입니다. 학자를 키우는 훈련의 과정인데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학위 들고 나가서 전혀 엉뚱한 논문 쓰고 엉뚱한 이야기 하고 다니고 이렇게 해서 학계를 어지럽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학위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엄밀한 그런 검증 과정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역사가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선 정확한 사실을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굉장히 넓은 범위 내에서 사료를 섭렵해야 됩니다. 사료를 많이 봐야 돼요, 우선. 그래서 그 넓은 범위 내에서 사료를 보고 거기서 정확한 사실을 우선 파악해내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이제 굉장히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면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자한테 첫 번째로 필요한 건 뭐냐? 근면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어디에 도서관에 뭔 자료가 있는데 내가 가서 보기가 귀찮다, 안 가는 거죠. 그냥 안 가고 그냥 내가 본 자료만 갖고 그냥 쓰자 이렇게 쓰는데 실제로는 그 자료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뭐 다른 나라에 있는 자료들은 우리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 보고 썼습니다. 저 박사 논문을 쓸 때 1980년대 말인데 그때만 해도 뭐 일본이나 중국 이런데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자료들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 들어온 자료들만 가지고 논문을 막 쓰고 했죠. 근데 이제 그 뒤에 외국의 자료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자료 수집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자료들을 다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또 직접 외국에 나가서 거기에 자료관을 가서
자료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내용들을 많이 이제 거기서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참 그 훨씬 더 옛날보다 더 부지런해야만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상으로 외국의 자료들도 다 웬만한 것들은 많이 공개가 돼 있어가지고 인터넷으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다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사는 그 가까운 일본, 중국, 러시아 이 세 나라의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세 나라의 언어를 다 공부해야 됩니다. 이게 일본어 하나만 해도 하는 것도 그 좀 더 제대로 잘 하려면 쉽지 않은데 일본어 초서체 뭐 이런 걸 읽어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 중국어도 해야 되지, 러시아어도 해야 되지. 이러니까 이 공부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랄까요, 이 공부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역사 공부라는 결코 쉬운 게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역사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일단은 사실을 정확히 아는 거다. 사실을 폭넓고 깊이 있게 정확하게 아는 거다. 이게 제일 1차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도 제대로 못하면 역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료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석을 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의미 부여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그 앞에 그냥 자료만 보고 쭉 나열했으면 그거는 그냥 그 한 3류 역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대로 인류 역사가 수준 높은 역사가 되려면 이제 거기에 대한 해석 이것이 반드시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 자기 나름대로 이론도 만들어 보고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다른 나라 역사가들은 어떻게 이런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다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영국 역사학이 좀 많이 발전했다고는 영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나라의 역사책들도 많이 참고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어쨌든 역사가는 그런 해석을 할 때 일단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합리적인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합리적이라는 말은 이치에 닿는다는 뜻인데 결국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아 그래 그게 뭐 맞겠다 이렇게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설득력.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도 이렇게 충분히 설득을 당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합리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매우 신중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 조그마한 단서를 가지고 크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단서를 가지고는 작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작은 단서 하나 가지고 큰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좀 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우 신중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뭐랄까요, 이렇게 좀 과장되게 막 이야기를 잘하는 이런 사람들은 역사학에는 별로 잘 어울리는 성격이 아닙니다. 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조그마한 거 가지고 막 과장해서 그 침수봉대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역사학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굉장히 크게 이제 실수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평생 공부를 해왔지만 지금도 책을 열몇 권을 썼지만 한 권도 마음에 드는 책이 없습니다. 아, 내가 드디어 이런 걸작을 남겼다. 뭐 이런 그렇게 마음에 드는 책이 단 한 권도 없어요. 다 미흡합니다. 써놓고 보면 아 이거는 이 점이 그 필자인 저자인 제가 제일 잘 알죠. 이 책은 이런 점이 부족하고 이 책은 이런 점이 부족하고 이 책은 이런 점이 부족하다. 내 공부가 이런 점이 부족하다, 미흡하다 하는 거를 이제 잘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훌륭한 학자가 탄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거는 한 사람의 훌륭한 학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학계가 정말 총동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학계의 수준을 전체적으로 올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학계의 수준을. 학자라고 하는 것은 학문한 학자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천재가 나와가지고 무슨 수학 문제를 풀고 이런 게 아니고 특히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연구한 것을
다 이렇게 참고해서 그 축적 위에서 그거를 집대성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학계가 전반적으로 우선 인적 그 영양 그러니까 수적으로도 굉장히 많아야 되고 역사학자들이 또 학문의 업종도 굉장히 많이 산출해야 되고 또 뛰어난 그런 연구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 위에서 비로소 이제 훌륭한 학자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번에 우리가 노벨상 작가인 한강 작가를 이제 배출을 했는데 그게 저는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강 작가의 작품을 쭉 읽어보면 또 그 한강 작가의 주변에 있는 그런 동료 작가들의 작품들을 읽어보면 최근에 1990년대 이후에 한 30년 동안 한국 문학의 수준이 정말 월등하게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의 소설들하고 다릅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전체적으로 수준이 올라가니까 한강이라는 이제 걸출한 작가가 나올 수 있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계의 전반적인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번 그 이제 봄에 쭉 강의를 할 내용은 이 세계사 속의 한국 근현대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이 세계화된 시대에 살아야 되는데 뭐 꼭 그런 이유만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한국 근현대사는 세계사와 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우선 한국사라고 하는 것은 이국사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역사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뭐 고대부터 현재까지 다 그렇습니다. 고대에도 수많은 그런 그 외부로부터 많은 그 북방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왔잖아요. 한국으로 한반도로 이주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주의 역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중국에서 이제 한반도 이렇게 침략해 온 경우도 많았고 또 일본도 우리나라를 이제 당시 조선에 이제 침략을 해온 적이 있고 그래서 우리 역사 자체가 일국사가 아니고 이렇게 막 서로 얽혀져 있습니다. 특히 한국 근현대사는 뭐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세계사의 흐름에 의해서 한국 근현대사는 거의 좌우되어 왔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예를 들면 1876년에 우리가 개항을 했는데 그거는 19세기 후반이라고 하는 시점은 바로 제국주의 시대입니다. 전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그 제국주의 시대에 한국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문호를 개방을 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국력이 약하기 때문에 조선이 국력이 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해서 특히 이제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그 침략을 당하고 결국은 보호국과 이제 식민지로 이렇게 전락을 하게 되었죠. 식민지 시대를 우리가 이제 겪었는데 일본의 그 식민지 지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단순한 게 아니었습니다. 일본도 한국과 대만을 식민지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통치해야 될지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대학 도서관이라든가 뭐 서울대학 도서관에도 옛날 일제시대는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이었으니까 거기를 가보면 당시 그 서양의 그 강대국들이 식민지를 어떻게 지배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한 책들이 많습니다. 일본 학자들을 시켜가지고 뭐 거기에 유럽에 가서 공부를 하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책자들을 많이 남겨놓았습니다. 그거를 참고하면서 그 사람들도 식민지 지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매우 독특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상당히 보편성을 갖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일본과 이 한국의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으니까 또 특수성을 갖는 거죠. 그래서 보편성과 특성을 같이 갖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식민지 지배가 한 35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으로 이제 세계대전이 끝나고 우리가 해방이 됐잖아요. 1945년에 해방이 되었는데 우리는 바로 독립이 될 줄 알았죠. 그러나 이제
전쟁이 끝나면서 자본주의 세계와 공산주의 세계의 대결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냉전이 시작된 거죠. 1947년부터 콜드 워, 냉전이 시작됐다라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결과 한반도는 분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한과 북한에 각각 따로 국가가 세워졌고요. 또 그 다음에는 전쟁까지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이 이제 그 냉전이 심화되는 이런 가운데 한반도의 그 대리 전쟁이라고 할까요? 이런 전쟁이 일어났던 것이고 이후에도 이제 90년경까지 소련의 이제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질 때까지 남과 북은 이제 항상 이 전쟁 위기 하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그 시대를 살아오셨으니까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이제 한국 근현대사라고 하는 것은 개항부터 냉전 시대까지 우리는 사실상 세계사에 의해서 거의 그 규정되어 오다시피 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었던 까닭은 우리가 조선과 대한제국 그리고 이제 남북한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국가들이 약소국이었다는 것이죠. 힘이 없어서 결국은 강대국의 그런 영향력을 막아낼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뭐 우리만 그런 거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제국주의 국가 외에 다른 국가들은 다 비슷한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다. 예외가 있다면 일본이라는 나라 딱 하나가 있는데 그건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다 그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시아에서 중국도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고 베트남도 그랬고 인도도 그랬고 인도네시아도 그랬고 다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특별히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비하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세계사적으로 다 다른 나라 사람들 다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식민지화 되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정말 못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일본은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고 제국주의 국가로 갔지만 결국은 일본도 패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그렇게 그 뭐랄까요 좋은 길을 간 것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일본은 이제 우리보다 개항을 한 20년 정도 먼저 개항을 했고 중국은 한 30년 정도 먼저 개항을 했고 그래서 서양과 일찍부터 접했기 때문에 빨리 이제 근대화, 개화라는 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이제 밟게 되었는데 우리는 아시아에서도 가장 늦게 1876년에 가장 늦게 개항을 해서 서양 세계를 늦게 접했고 그래서 근대화 과정을 늦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이제 핸디캡이 되어서 결국은 우리가 식민지화까지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스스로 이렇게 뭐 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한국 근현대사는 놓고 보면 이게 한국사가 이제 세계 사회에서 많은 규정을 당했다라고 하지만 거꾸로 또 우리가 세계사에 영향을 미친 그런 경우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국주의의 침략을 우리가 당했을 때 일본에 대해서 저항했던 뭐 동학이라든가 의병이라든가 또 3.1운동이라든가 독립운동, 독립전쟁, 임시정부 이런 그런 저항운동이 꾸준히 아주 끈질기게 전개가 되었는데 다른 나라에도 다 그런 것들이 물론 있었지만 한국의 경우에 특히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다. 다른 나라와 비교 상대적으로 우리가 훨씬 더 치열하게 싸웠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3.1운동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많이 당시에 주었다는 거죠. 물론 다른 나라에서 당시 그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파리 강화회가 열리고 이런 과정에서 약소민족들이 저항을 많이 하고 있었지만 3.1운동처럼 이렇게 그 거족적으로 이렇게 봉기한 그런 경우는 없었고 또 그래서 다른 나라의 약소민족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이제 다른 나라에 미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해방 이후에도 남북으로 분단되는 과정에 우리가 그냥 뭐 당한 것만은 아니고 나름대로 우리는 거기에 그걸 막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이제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단 시대로 접어든 이후에도 한국인들은 이제 그 외세 영향력을 가급적이면 물리치면서 그 민주적인 국가, 또 자율적인 국가, 또 경제적으로 자립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코리아라고 한다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 이제 모두 경제 발전과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이렇게 이제 일컫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민주적인 측면에서,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가장 선진적인 국가다, 이렇게 그동안 일컬어져 왔던 것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알다시피 뭐 이제 그 경제 규모가 전 세계에서 한 10위권 정도에 이렇게 해당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나라로 성장을 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한 5위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큰 나라가 됐고요. 그래서 한국이 이제는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뭐 영토는 조그마할지 모르지만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다. 인구도 뭐 5천만이면 그렇게 작은 그 숫자가 아니고, 또 갖고 있는 힘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힘이 결코 그렇게 작은 나라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 이것이 결코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떤 뭐 일이 발생한다라든가, 한국에서 예를 들면 무슨 어떤 뭐 예를 들면은 팝 가수들이 뭐 등장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영향을 앞으로 계속해서 미쳐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본 어떤 뉴스를 보니까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전 세계에서, 그래서 현재 한국어의 영향력이 불어의, 프렌치의 영향력보다 더 커졌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옛날 생각해보면 우리는 불어 배우러 이렇게 불어학원에 열심히 다녔던 대학 때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거꾸로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국어를 배우러 한국에 많이 찾아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한국사 이 외국인들로서 한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한국 근현대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는 실현과 극복, 도전과 성취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놓고 보면 정말 참 한국인들은 참 대단한 그런 이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아마 앞으로도 한국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만만치 않은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대체로 뭐 이야기한 내용이고, 앞으로 또 이제 이 그 강의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국이란 나라가, 또 한국인들이 수많은 시련을 극복하면서 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전을 하고 또 상당한 성취를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모든 과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죠. 뭐 다 아시다시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측면에서 남아있는 과제가 상당히 많고, 또 새로운 과제들이 이렇게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북한의 어떤 평화의 문제, 또 한국 민주주의 체제의 재정비의 문제, 또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또 지방이 많이 이렇게 그 공동화되고 있는 이런 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또 기후 위기와 자연재해 이런 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 노령화와 저출생 문제 이거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것인가. 다 쉽지 않은 과제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런 과제들을 하나하나 이제 잘 풀어 나갈 수 있느냐. 여기에 이제 미래가 달려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뭐 과거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한국인은 앞으로도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이런 문제들을 잘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제 강의의 목적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늘 제 이야기는 마칠까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한국 근현대사는 개항 이후의 냉전 시대까지 세계사에 의해서 사실상 규정되어 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그만큼 약소국으로서 강대국을 이길 힘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국사는 또 세계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규정되어 온 것만은 아니고 거꾸로 또 그 대외적으로 영향을 미친 부분도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과정 어떻게 한국인들은 그런 그 도전과 성취를 이제 이뤄낼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잘 살펴보자 하는 것이 이제 강의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문제를 그냥 한국사라고 하는 것만 갖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세계사 속의 한국사라는 그런 이제 그 시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한국사를 세계사와 이렇게 연관시켜가면서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것이 이제 이 강의의 이제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이제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우선 개항기의 그 역사를 이제 주로 이승일 교수님께서 다음 시간에 오시게 될 이승일 교수님께서 주로 강의를 해 주시겠고요. 그래서 개항 또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동학농민봉기, 러일전쟁과 통감무 통치 뭐 이런 식으로 사실 한국 근대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개항기에 제일 중요한 게 개항과 청일전쟁, 러일전쟁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한국사가 완전히 좌우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옛날에 쓰여졌던 한국사 교과서에는 청일전쟁, 러일전쟁 얘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이제 살펴보자 나오는 것이 이제 이 시기에서 이제 주안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식민지 시대가 좀 6시간으로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병합과 무단 통치, 일본이 한국을 어떻게 병합하게 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 그 다음에 이제 1910년대에 이른바 무단 통치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었나, 그 다음에 3.1운동의 발발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그리고 이제 20년대 일제의 식민지배 정책, 또 30년대 이후에 일제의 침략 전쟁과 이제 그 인력 물자 수탈, 그리고 국외에서 중국이라든가 만주라든가 이런 데서 벌어졌던 이제 독립운동 이런 부분을 살펴보고, 또 국내에서 있었던 여러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식민지 시대에 당시 한국인들은 어떻게 살았나 하는 그 일상생활의 문제, 의식주를 비롯해서 뭐 교육 문제라든가 뭐 기타 굉장히 많은 그 이제 일상생활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로 가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소 냉전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것이 남북 간의 분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한국 전쟁은 이제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겠고, 또 이제 1950년대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였나, 이승만 정부 시기죠. 그 부분을 살펴보겠고, 그 다음에 19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를 경제성장과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탈냉전 이후 90년대 냉전이 이제 끝난 이후에 이제 남북 그 한국의 이제 사회 변화와 남북한 관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보면은 세 단계로 나누어서 이 강의가 진행이 될 거다 하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앞서 그 강사 소개를 해드렸는데 해주셨는데 뭐 저에 대해서는 앞서 이제 설명이 있었으니까 생략을 하고 다음 시간에 강의하시게 될 이승일 교수님은 현재 한양대 그 사학과 교수로 제 후임으로 이렇게 이제 오셔서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신데 주로 이 일제시대의 법제사를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법도 어려운데요. 이 법제사 이게 정말 굉장히 어려운 공부인데 그 어려운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이제 개항기부터 이렇게 쭉 그런 법제사를 공부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내용들도 아마 좀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어대 사학과 교수로 이제 간 최은진 교수 의 경우에는 식민 시대에 주로 농업사, 소작쟁이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한 책들이 있고요. 강의를 뭐 워낙 잘하셔서 이제 다른 데서도 아주 뭐랄까 하여튼 강의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아주 훌륭한 교수입니다. 젊지만은 아마 저보다도 훨씬 더 이 시기에 대해서 강의를 잘 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서원대학의 김지영 교수님, 이제 해방 이후의 현대사를 주로 전공하셨고 특히 남북관계사를 이제 가지고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7.4 공동성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박사 논문을 썼었고요. 그래서 이 폭넓게 이렇게 남북한에 대해서 폭넓게 공부를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현대사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를 포함해서 네 사람이 앞으로 이제 14주 동안 여러 선생님들께 이제 한국 근현대사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저희가 공부해온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뭐 이상으로 첫 시간 이번 강의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